네, 반갑습니다.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의 편지 5월의 기획특강 오늘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 편지의 5월의 책 선정도서가 이제 마이클 왈저의 운동은 이렇게였습니다. 뒤에 이제 강사분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제 70년대에 쓰여진 책이지만 한국에는 이제 최근에 번역이 돼서 출간된 책이었는데요. 사회운동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가져야 되는 지혜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직접 번역하신 박수영 정치학 박사님 모시고 마이클 왈저의 운동은 이렇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책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재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수영 정치학 박사님 모셨고요. 본인 소개나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건 직접 해주실 거고요. 한 1시간 15분 정도 강의,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장에 보고 계신 분들도 질의응답 시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이제 이 책 운동은 이렇게를 번역하게 돼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굳이 강의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싶은데, 또 초대를 해 주셨으니까 이제 좀 뭔가 주제, 꼭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는지, 번역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저자 소개, 마이클 왈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책 내용에 들어가서 한 3개 장 정도를 좀 제가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이 책이 한국 사회 운동에 던지는 함의가 뭔지 간략하게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책 소개를 드리면은,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사회 운동에 대한 가이드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방법과 관련해서 주의를 좀 기울일 만한 거의 모든 이슈 주제를 망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임하는 기본 자세, 전략, 이슈, 연합, 조직, 리더, 돈, 여성, 회의 방법, 말하기와 글쓰기, 상징, 언론, 전술, 분파주의, 승리, 운동에서 승리했을 때와 패배했을 때의 태도까지, 이 짧은 책인데 운동 방법에 관한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엑기스만 딱 담았다는 게 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운동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지쳐있는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좌절과 경험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아주 막 이제 운동의 환멸을 느끼거나, 이제는 지겹다 해서 운동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왜 번역하게 됐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을지 생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한 20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책 2권을 이제 공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능력이 딸리는 것도 있고, 그 번역 자체가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한 2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번역이라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그 마이클 왈저의 책을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따가 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나 혼자만 보면 안 되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번역은 힘들지만 하고 싶은 그 유혹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회운동을 잘하는 방법을 다룬 책을 번역했는지 제가 느꼈던 그 번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유혹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알다시피 혹은 뭐 인정하다시피 한국은 운동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 방법을 다룬 책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운동의 전통이 강한 나라.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성취했고, 민주화 후에도 전통적인 노동운동, 통일운동 외에 다양한 가치 영역에서 수많은 그 시민운동들이 쭉 발전해 왔잖아요. 거기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주기적인 촛불 시위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탄핵 촛불 시위가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운동이 요구할 만한 정책,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운동의 방법을 다룬 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번역서로는 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그거 말고 한 몇 권,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성주 대표께서 그 썼던 그 알린스키와 관련된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그거 외에 뭐 한두 권 정도 더 있는 거 말고는 운동 방법에 대한 책은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운동의 그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 운동을 잘하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없다?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이상하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운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운동 방법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법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뭐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운동 방법에 대한 책이 없어서 좀 이 부분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좀 채워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운동의 한계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 책에 그 옴기니 말에도 썼는데, 개인적으로 대학 때는 뭐 학생 운동을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운동의 한계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좀 시각을 견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운동보다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사회운동보다는 정당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도 조금 그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불가피한 거고, 또 뭐 정당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뭐 운동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보이고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한국
민주화 이후 한국 운동의 한계 문제는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그 민주화 이후 운동은 대체로 그 준정당적 시민운동의 반정당적 태도, 그게 이제 중산층 중심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재생산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민운동, 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그 운동 단체들을 보면은 사실상 정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활동, 조직 구조 갖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또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필요 이상으로 정당을 그 부정시하는 그런 태도 내지는 이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는 그 중산층만을 포괄하는 그런 정치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사례에서 보면은 뭐 낙천 낙선 운동 같은 거, 뭐 그런 게 좀 그런 사례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낙천 낙선 운동이나 이제 국민 경선제를 같은 정치개혁 운동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대규모 시위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항의가 막 분출해서 뭔가 크게 사회가 변화될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대중적인 처방,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 인사들의 어떤 그 부분적인 포섭, 그러면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촛불 시위가 계속 나타난, 뭐 이명박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굳이 말하자면 뭐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시위부터 시작해서 계속 촛불 시위가 뭐 광우병 시위, 박근혜 시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좀 더 나은 사회 세상을 요구했는데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그 작업장에서 사고사 이런 것들도, 뭐 한국은 산재 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 OECD 중에 제일 높은 나라라고도 하는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관심 가지고 반짝했다가 또 그대로. 좀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에 뭔가 문제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의 운동이 주도한 정치, 운동이 주도한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30년 이상을 보내고 나서 지금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니까 여론은 양극화돼 있고, 정치는 굉장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하고, 운동단체들은 왜소화돼 있고, 주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활동에서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한국 사회 정치에서 그 운동론적 뭐 민주주의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운동이 가지고 있는 목표랄까, 정향, 뭐 결과에 대한 좀 외적 비판 말고, 운동이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좀 내재적인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운동의 방법을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운동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운동을 하고 계시거나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학 때도 보통은 다 대개들 다 대학 때 이제 그 운동을 경험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학생 운동을 경험하고 하면서 느꼈던 어떤 좌절이랄까? 뭐 모든 사회생활이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면서 느꼈던 좌절, 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주기적으로 불쑥불쑥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기대한 만큼 뭔가 변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책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 느꼈던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뭔지 막연하고 이렇게 애매하고 뭔가 분명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결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일까? 문제를 말하지를 못하니까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늘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뭔가 그 가슴 한켠에 있던 그 답답함을 뚫어주는 그런 느낌을 줬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대로는 과거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하실 분들이 운동을 잘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왈저, 이 책을 쓴 마이클 왈저라는 정치학자, 정치 이론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력서를 봤는데 193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87세. 87세 완전 할아버지인데 얼마 전에도 그 UC 버클리대에서 그 강연하는 걸 그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그 87세 완전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력서를 좀 찾아보니까 책이 한 38권? 한 60년 동안에 한 38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참 대단하긴 한데, 38권 중에 한 33권은 이게 다 번역이 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논문이나 에세이, 뭐 서평 이런 게 쓴 게 한 457편? 거의 굉장히 다작으로 유명한 걸로 보였고요. 그 중에 대표작이 한 3권만 소개해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그 Just and Unjust Wars라고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않은 전쟁? 뭐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영역 Spheres of Justice라는 정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The Company of Critics라는 뭐 비판자들, 비평자들 그런 책 세 권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왈저가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Just War,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않은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왈저가 1960년대 그 베트남전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 반전 운동만 한 게 아니고 반전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니 전쟁을 우리가 어떤 전쟁은 반대할 수 있고 어떤 전쟁은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왈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같으면은 2차 대전을 경험한 그런 세대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 2차 대전에서 나치 파시즘과의 싸움, 전쟁은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60년대 베트남전은 부당하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어떤 전쟁이 정당하고 어떤 전쟁은 정당하지 않은지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쟁에 참여한 전투에서 군인들은 어떤 행동, 어떤 전투 행동은 정당하고 어떤 전투 행동은 정당하지 않은지 그걸 책으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왈저의 뭐 출세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한 38권 책을 썼는데 이 책 그 저스트 워가 5판이 나왔는데 37권보다 더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론을 썼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냥 진보적인 정치 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전쟁론을 쓰고 나서 웨스트 포인트 그 미국 육사에서 정기적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강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그 정도로 같이 인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영역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의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는 게 마이클 샌델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들 아시는 게 롤즈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뭐 왈저도 그 샌델도 그렇고 롤스는 뭐 현대 정치학을 새롭게 정의한 사람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다 알고 그거에 비등하는 혹은 그것과 경쟁하는 또 다른 정의론을 제시한 학자로 왈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의 영역도 사실은 뭐 롤즈를 공부하시거나 정의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같이 볼 만한 그런 책인데 더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의의 영역은 그러니까 롤스의 이론이 이제 보편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런 일반 이론을 세우려고 했던 반면에 왈저는 그 사회 각각에 맞는 그리고 한 사회 안에서도 어떤 다양한 사회 가치 영역별로 뭐 안전이나 복지, 뭐 종교, 화폐, 재화, 그 다음에 뭐 교육, 뭐 정치 권력 이렇게 다 분야를 나눠서 그 분야별로 서로 다른 어떤 가치 배분의 원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 가치 영역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원리 각각의 원리에 맞게 그 가치들이 배분되는 거. 그게 실제로 그 실현 가능한 좀 더 현실성을 가진 뭐 정의론이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좀 가십성인데 이제 그 롤스가 이제 그 자유주의적 정의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의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말한 사람들이 왈저가 있고 뭐 찰스 테일러 또 마이클 샌델도 여기에 속하는 뭐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샌델 같은 사람은 이제 롤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었는데 이 사람도 왈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어떤 인터뷰를 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이제 뭐 컴퍼니 오브 크리틱스인데 비판가들, 사회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역할, 올바른 사회 비판 방법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한 11명 정도의 그 대표적인 지식인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회 비판이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고 어떤 점에서는 바람직한지 이런 걸 쭉 논했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뭐 안토니오 그람시, 조지 오웰, 허버트 마르쿠제, 알베르 꽈미, 뭐 시몬 드 보보아, 미셸 푸코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뭐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왈저가 보기에 좋은 사회 비판이라는 거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사회의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원리를 가지고
그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회와 연계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만한 가치에 기반해서 비판하는 게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 이걸 그러니까 그 사회와 연계된 비판을 커넥티드 크리틱이라고 그러고, 커넥티드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동떨어진 건 디스커넥티드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판적인 인식 내지는 비판이라는 게 어떤 게 좀 더 잘하는 건지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이제 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을 할 때 저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좀 지금 좀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저 사람이 뭐 어용이냐 아니냐, 좌파냐 아니냐, 뭐 누구한테 줄을 서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회 비판, 효과적인 좀 모범이 될 만한 사회 비판은 뭔지, 그런 내용도 왈저는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배울 게 많은 학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왈저가 최근에 운동이나 현안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뭐 점령하라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한때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왈저는 이 운동이 이제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운동의 리더들이 리더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뉴욕 어떤 활동가들 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운동에 충원해야 된다. 뭐 리크루트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리크루트? That is a fascist idea.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하는 거지, 동원하고 충원한다? 그런 건 우리가 지향하는 운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왈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직적인 효과적인 운동을 펼칠 수 없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흑인 조지 플로이드 뭐 1주년이라고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흑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걸 봤었는데, 왈저가 보기에 경찰 폭행에 흑인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흑인들 혹은 다른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너무나 정당하죠. 누가 봐도. 근데 그 운동에는 중요한 원칙, 운동이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가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소수파는 늘 연합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 흑인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잖아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미국에서 흑인만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냐고요. 흑인 말고도 라티노도, 에이지언도, 소수 인종들은 거의 비슷하게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블랙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다른 차별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과 연대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좀 한계들을 꼬집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트럼프에 대한 거였어요. 트럼프가 이제 물러났는데, 물러나기 전에 이제 한참 선거, 뭐 이렇게 예비선거 있고 선거운동 시기에 이제 진보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저거 선거 끝나기만 하면 형사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뭐 부패, 이해충돌, 협박, 협작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것들은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아니다, 선거 패배로 충분하다, 이렇게 뭐 논쟁이 됐었는데, 왈저의 입장이 흥미로웠어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명히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왈저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재밌는 생각이,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상대방 패배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건 나쁜 생각이래요. 그게 설령 공식적으로 비정치적인 사법 체계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결정이 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정치 지도자, 대표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 처방은 사법부를 통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라고, 심판하는 거라고. 아니, 똑같이 다 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인데 정치인들은 잘못하면 처벌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만 하잖아요. 왜 그런 정치 지도자들만 특권을 누려야 되냐고요. 근데 왈저의 답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는 공직이나 정책을 두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싸움을 하면서도 패배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우리가 졌어.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4년, 5년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이게 기본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규칙을 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 그 기회를 박탈한다면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그냥 무조건 감옥으로 간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정책과 공직을 위한 다툼, 투쟁이 아니라 생과 사, 자유와 비자유, 그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어렵고, 그러면은 민주주의 존속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형사처벌,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통한 처벌이 아니라 선거에서 심판해서 쫓아내는 거라고, 그걸 강조했어요. 논쟁을 보면서 한국에도 굉장히 적실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의 한국에서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을 건데, 과연 이 선거가 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생사 투쟁처럼 전개되지 않을까. 죽고 살기의 문제처럼 진행되면서 우리 편, 내 편 아니면 네 편,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딱 그 둘로 나눠져서 뭐 합리적인 토론이랄까, 뭐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이랄까, 내부의 이견이랄까, 이런 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왈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같이 공부하면서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그 미국 사회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1971년에 처음 책이 나왔고, 거의 50년 만에 1919년에 이제 미국에서 재판이 나왔고, 이제 올해 21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이 됐고, 뭐 또 뭐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71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60년대 미국 사회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의 1960년대는 뭐 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뭐 80년대 사회운동이랑도 뭐 비교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60년대가 좀 미국 문화계에서 이제 조명을 받는 것 같은데, 영화도 몇 편 나왔더라고요. 그 뭐지 저기 Trial of the Chicago 7이라고, 소울 누구죠? 소울, 예, 아론 소킨, 예, 아론 소킨이 만든 뭐 Trial of the Chicago 7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또 미국 60년대 그 흑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뭐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 셀마라는 영화도 있고, 포스트, 이건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포스트 감독. E.T. 만든 사람이 누구죠? 스필버그가 감독한 포스트 영화도 있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서 60년대, 미국 60년대 보시려면은, 가지 미국에서 흑인들이라는 존재는 사실 노예의 지위만 벗어났을 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시설들에서 흑인들은 다 2등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화장실, 뭐 이렇게 식당이나, 식당도 백인용, 흑인용. 물론 백인용이 더 좋죠. 화장실도 백인용, 흑인용.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버스도 앞쪽은 백인용 좌석, 뒤쪽 그 좀 불편한 자리들은 흑인용 좌석.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흑인들이 계속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60년대 이제 정확하게 60년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60년에 이제 그 흑인 학생들이 그 백화점에 그 식당이 있어요. 울워스 백화점이라는 식당에 백인 전용인데, 흑인 학생 뭐 4~5명인가가 백인 전용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킨 거예요. 나가라고. 너네 올 자리 아니라. 못 나가겠다고. 그냥 버팅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면 이걸 뭐 sit-in strike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연좌농성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비폭력 저항운동처럼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막 걷어 터지고 맞으면서도 버티면서 그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고 이렇게 확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운동을 뒤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이끈 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였죠. 그러면서 뭐 연좌농성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연좌농성을 계기로 해서 뭐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61년 그 다음에는 뭐 인종평등회의, 뭐 프리덤 라이더 해가지고 이제 그 흑백 연합 학생들이 이제 버스로 남부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그 흑백 차별 철폐를 위한 운동을 벌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남부에서는 굉장히 그 백인들의 또 반발이 심하니까 뭐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 진압을 하게 되고, 그게 막 유혈 진압이 되고 사고가 나니까, 그 당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군을 동원을 해서 치안을 이제 잡고 뭐 흑백 통합 명령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62년, 63년대
네, 이제 그 전미 흑인 항상 협회,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이런 데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암살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러면서 거기에 항의해서 이제 뭐 워싱턴 행진이라고 뭐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이 나오는 20만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연설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케네디는 암살당하고 그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민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공공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점, 식당, 극장, 호텔에서 흑백 분리를 금지하고 고용차를 금지하고 그다음 흑백 통합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 권한 늘리고 뭐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64년에 민권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 해에 뭐 셀마 시위를 하고 경찰들이 이제 잔인한 진압을 하는 게 이제 TV로 방영되면서 백인들이 다시 한번 흑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흑인의 투표권? 그 당시 이제 셀마에서 요구했던 게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저기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을 우리는 그냥 그 유권자 명부가 집으로 날라오는데 미국에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가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하는 과정에서 혹은 투표하는 과정에서 남부에서는 백인들이 린치를 하는 네가 왜 왔냐 여기 오지 마라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흑인들이 투표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투표권법이 이제 63년에 민권법, 64년에 민권법, 65년에 투표권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종차별이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제 그 민권운동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 운동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그 분열, 그러니까 루터 킹으로 대표되는 흑백 통합, 온건 비폭력 중심의 온건한 접근과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 흑인 권리 보장이 어렵다. 흑인의 독자적인 어떤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좀 더 급진적인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블랙 파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종 간 화합, 협력보다는 인종 분리, 흑인의 독자적 정체성 이런 걸 찾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면서 그게 과격화되고 뭐 이제 폭력화되면서 운동이 이제 백인들의 지지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폭력 시위, 뭐 도심 폭동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제 민권 운동의 어떤 사회적인 지지나 영향력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이제 됐었고 그 다음에 민권 운동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반전 운동은 이것도 뭐 어떻게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통킹만 사건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냉전 시대잖아요. 냉전 시대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좋게 말하면은 그 공산주의 확대를 막으려고 하는 자유진영의 어떤 그 큰형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안 좋게 보면은 그 제3세계에서 이제 그 구식민 지배 국가들이 물러난 자리를 미국이 대체하는 일종의 신식민주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베트남이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 거예요. 베트남이 원래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 프랑스와의 식민지 해방 투쟁, 민족 해방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제 분단이 돼서 북쪽은 이제 그 공산주의, 남쪽은 이제 뭐 자유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프랑스가 물러간 자리를 미국이 이제 차지해서 공산화를 막으려고 했죠. 막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좀
부당하게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통해서 뭐 통킹만 사건은 뭐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국의 군함이 베트남에 공격을 받았다. 순찰 중이었는데 정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베트남에 개입해야 된다, 간섭해야 된다, 뭐 방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군을 파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펼쳐진 거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뭔가 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기 시작하고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전쟁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운동이 펼쳐졌고 거기다가 이제 그 주요 정치인들이 뭐 미국 상원 그 외무위원장 풀브라이트 뭐 여기 책에도 나오는 유진 메카시 로버트 케네디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전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그 와중에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학교,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제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막 4명, 9명, 10명씩 이렇게 막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토킹만 사건이 미국의 조작극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전쟁 과정에서 그 용인할 수 없는 그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벌였다. 그 다음에 뭐 그 전쟁도 그런 그 전쟁의 문제점들이 이제 나중에 그 펜타곤 문서에서 펜타곤의 비밀 문서가 유출이 돼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베트남 전쟁은 실제로 베트남에서 전쟁의 패배보다도 국내에서 지지를 잃으면서 사실상 이제 물러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신자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60년대부터 이제 뭐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제도권 정치 혹은 그 대학 사회의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뭐 좀 그 뭐랄까 어떤 위계적인 관계, 상시적인 지도자 뭐 대의 민주주의보다 직접 참여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뭐 그 주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그 폭력 사태가 나타나고 뭐 총장실 점거하고 뭐 교수들과 학생들 혹은 교수들 사이에서 이제 내분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운동이 전개되고 이 학생 운동이 민권 운동이나 반전 운동에도 크게 관여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운동도 나중에는 그 민주사회 학생연합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라고 하는 단체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고 한쪽이 급진화되면서 그 급진파들이 이제 폭력 테러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왈저가 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민권 운동이나 반전 운동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이게 운동이라는 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거나 사람들을 과격하게 만들거나 이제 그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왕좌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잘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책의 배경이 되는 뭐 운동들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 내지 왈저의 어떤 이론적인 관점의 미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좀 진보적이되 교조적이지 않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거가 그런 어떤 태도, 접근, 관점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접근이랄까, 이론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이제 뭔가 사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야 된다는 그런 지향을 가지면서도
사람들 혹은 집단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다원성,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책에서 묻어 나왔어요. 그리고 뭐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혹은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그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역량, 그 사람들의 믿음, 열정, 그 사람들의 협력,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제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소개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3개 장을 제가 발제랄까 간략히 요약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정치의 시간 1장, 그 다음에 4장 이슈 정의하기, 그 다음에 11장 모금과 지출, 요 3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 정치의 시간에서는 운동 시작 전에 사회적인 조건, 그 다음에 운동이 언제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운동이 가능한 상황, 그 다음 3번째로 활동가들이 운동에 임하는 태도, 그 다음에 운동에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그 자발성의 원천,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운동 시작 전의 상황.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조금만 생각하면 경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런 걸 좀 머리에 두면서 보시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분업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시민은 그냥 자기 일하고 자기 여가생활 보내고. 근데 어떤 기존 제도, 기존 가치체계가 흔들리는 위기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이상한데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니라는 어떤 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큰 불의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불의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일을 맡았던 전문가들, 정치인들, 무슨 언론인들, 혹은 교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잘 못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상정했던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업체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과 참여를, 그런 때를 대비해서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평범한 시민들이 갑자기 뭔가 이게 위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혹은 굉장히 어떤 잘못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활동,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에 그 정치활동이 갖는 그 복잡다단함,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다. 정치활동이라는 게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여기에 수반되는 위험들, 논쟁과 적대와 갈등, 교묘한 말, 기만적인 행동, 이게 정치활동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거 잘 모른 채로 정치활동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그런 정치활동, 시민 정치활동을 하는 데서 혹은 정치활동이 갖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측면들을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상황, 참가자들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 누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인지 이게 위기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부정하다, 불의하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건 이상한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그냥 감당하고 지나치거나 뭐 잊어버리거나. 왜냐면 뭐 말했는데 뭐 그게 뭐?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혹은 뭐 자기 일에 바쁘니까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아 참 말 많네. 말 많으면 빨갱이인가?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그러니까 그냥 잘못됐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려면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공감을 해줄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운동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행동을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소수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참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거 어떻게 알아보냐? 운동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모습, 태도, 대의에 헌신하려고 하는 뭐 양심적인 자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 오류, 이 부정부리를 잘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을 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지지하거나 같이 해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경계해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운동 참가자들이 운동에 나설 때 경계해야 될 태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문가들, 지식인들 혹은 뭐 정파 구성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이론 이런 거 너무 신뢰하거나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어떤 뭐 이론이랄까 담론 이런 것들은 되게 뭐 운동의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 더더욱 아니라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정파 정치를 그 분파주의의 문제를 다루는 23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론에 추상적인 이론에 이끌릴 때 나타나는 문제가 현재의 경험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그리는 이론이 그리는 미래를 보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좀 들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한국에서 이제 뭐 이론적인 논의, 어떤 그 개혁 담론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뭐 그린 뉴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린 뉴딜, 뭐 전환 도시 이런 거 말하고 또 기본소득도 한참 이야기되고 있고 또 뭐 자치분권 국가, 분권운동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치분권 국가 이렇게 막 책을 내시고 책에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의제 과제가 성취되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막 이렇게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이게 그 왈저 같은 혹은 이 책에서 보기에는 좀 추상적인 이론은 아닐까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론들에 이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게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정당과 운동이라는 게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조바심 넘치는 기대에 불과한 것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은 외면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을 기대하면서 작은 모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만하고 공유할 만하고 지지할 만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추상적인 거대한 뭐 담론 프로젝트 기획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현실은 무시하고 이런만 바라보면서 조그만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에서 좀 유행하는 담론들도 좀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은 무모함과 맹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상적인 이론은 사실 이거 책을 보고 꼼꼼히 따져보면은 아 이게 뭐 이상한데?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럴 기회라도 있는데 아니 이게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난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뛰쳐드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 수 있냐? 산재 사망률이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냐? 노인 빈곤율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있느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난 행동에 뛰어들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이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무모함과 맹목성? 이런 것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치활동, 정치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 혼자서 결단하고 행동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공적인 근거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근거에서 혹은 사적 이유와 함께 공적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때 정치활동이라는 게 가능하고 정치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난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만족한다?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고 그냥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함께 하려는 그런 뭐 자발성의 원천은 뭐냐 이러면은 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공동의 피해랄까 뭐 계급 이익의 침해 뭐 인종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제 시민 정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뭐 상시적인 결사체, 연합체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운동인데 노동운동이 이제 그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권익이 침해받는 사람들이 조직,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자기 권익을 증진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여성 투표권 획득 운동 이런 거는 여성의 권리가 이제 침해당하는 거였는데 권리 획득하고 나서 이제 별 이렇게 상시적인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지 못한 경우. 근데 지금은 뭐 6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 한국에서도 페미니즘 운동은 뭐 여러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외에서 이제 부정이나 불이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개탄하고 슬퍼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치 활동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일반 시민들 몫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어떤 잘못된 사건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딱 일군의 집단이랄까 행동가 활동가들을 상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그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반전운동 같은 게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뭔가 바꾸려고 했던 거 구의역에서 김군 사고 그 이후에도 뭐 김용균, 이선호 이런 분들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시민들이 이 불이한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시민운동의 어떤 자발성의 원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장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4장 이슈 정의하기가 있는데 그 운동에서 이슈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룬 건데 단일 이슈와 복합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일 이슈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하느냐가 어떤 위험 내지 한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슈를 선택하는 올바른 관점이랄까 뭐 이런 건 어떤 건지를 다룬 게 4장의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슈를 뭐 이렇게 싸울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새로운 운동은 단일 이슈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이슈로 어떤 사건, 뭐 어떤 누가 시위에서 누가 뭐 사망 사건이 아니 저기 뭐 시위에 사망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작업장 사망 사고, 산재 사고 이런 것들에서 그걸 하나의 이슈로 생각을 하면은 이 이슈를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정치적인 연계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같이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다른 이슈들은 몰라도 이 작업장 사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불의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관계, 뭐 노동조합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의 문제, 이게 막 점점 원래 처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잘못된 행위들, 법규들, 제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다 점점 이렇게 다뤄야겠네.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다 다루게 되는데, 다른 예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차별 문제인데, 처음에는 여성 차별, 한국에서 뭐 자명하니까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는데, 여성 차별이 여성 차별만 있는 게 아니네? 성소수자도 차별을 받네? 장애인도 차별받네? 지역적인 차별도 있네? 인종적인, 국가적인 차별도 민족적인 차별도 있네? 자꾸 이제 범위가 확대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뭐 환경운동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도 맨 처음에는 이제 공해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공해 문제가 생태 문제, 뭐 희귀 동식물 보호 문제, 뭐 기후 문제, 막 정치 경제적인 어떤 체제의 문제,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쉽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공감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이슈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지? 꼭 그걸 해야 되나? 감당할 수 있나? 그게 효과가 있을까?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분출을 하는 거죠.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나타나는 게, 그러면 우리 운동이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을 할까? 아니면은 여러 이슈를 다 다루는 그런 운동을 할까? 이런 이견이 나올 거라고요. 첫 번째, 하나에만 집중하자. 단일 이슈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거다. 여기에 집중하자. 근데 이 단일 이슈 집중하자는 입장의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무시하거나 이제 모른 채 한다고. 그 다음에 바라는 변화와 실제 얻을 수 있는 승리 사이의 어떤 장벽도 무시하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슈가 그랬을까요?
예, 예.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하나만 되면은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 이슈를 여러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정치를 펼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데서는 나 그것까지 못하겠다,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나가겠지만, 이게 일관된 프로그램을 딱 체계를 잡아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념, 어떤 관여도가 강해지는, 운동이 견고해지고 또 여러 이슈를 아우르기 때문에 운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운동을 넘어서는 정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이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녹색당으로 나가시는 경우. 뭐 흑인들도 이제 아까 소개는 못 들었는데, 그냥 민권운동, 동등한 권리뿐만이 아니라 흑인들의 독자성을 인정받는 뭐 흑표범당? 당을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왈저가 이 책에서 말한 걸로는 운동을 조직화하는 것보다 정당을 건설해서 활동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작은 정당이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입장이 같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당이라는 게 더 많은 표를 얻고 지지를 얻고 이제 공직을 얻고 나중에 이제 정권까지 잡으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성장하다 보면은 모든 사안에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그냥 그 작은 정당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커지면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수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적인 소양을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딱 설명해내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정당인데, 정당이 대체로 그런 접근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시간, 에너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반면에 상대적으로 운동은 그만큼 많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쉽게 조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작은 승리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운동의 성과가 모여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승리가 모여서 역사적인 성과들, 이를테면 뭐 아동 노동 금지, 뭐 여성 투표권 획득, 금주법의 제정과 폐지, 그 다음에 베트남전 반전 운동의 성공, 그런 것들을 이뤄냈다고 해요. 그래서 왈저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올바른 이슈 정의를 위한 어떤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이슈는 승리할 수 있게 정의를 해야 된다. 이길 만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슈를 중심으로 말을 한 건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면은 언제쯤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보다는 그 이슈 사안의 특수성,
운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단일 이슈랑 복합 이슈, 여러 이슈를 아우르는 거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합 이슈로 여러 문제를 다 아우르는 접근. 하나의 사회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들과 연관돼 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막시즘적인, 여기서 막시즘의 성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막시즘이 그런 경우. 그래서 어떤 작은 구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변화를 그리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고. 예전에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거가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그 뭐 사회 구성체 논쟁? 뭐 NLPDR?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누구냐, 저기 서울시 교육감 하시는 분도 그 사회 구성체 논쟁 책을 뭐 두꺼운 걸 같이 편저하시고 그랬었는데, 총체적인 상황. 한국은 옛날에 뭐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80년대 선배 세대들이 이제 운동을 펼쳤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도 보면은 뭐 이렇게 총체적인 접근, 뭐 사회 투자 국가를 건설하자, 뭐 포용 성장을 하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 다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이슈를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의 사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그러지 말고 개별적인 문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별개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민주화의 시민운동들이 대체로 개별 이슈 중심으로 운동을 펼쳤던 거가 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책에서는 두 접근, 총체적인 접근, 개별적인 접근 다 올바르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거, 부분적인 변화를 이뤄낸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거지,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문제 해결이 얼마나 큰 그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변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변화된 미래를 그리는 참된 이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운동은 그런 이론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더 작은 이론, 사실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관점이랄까, 주장이랄까, 견해랄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가장 유용한 이론이나 주장은 한 번에 하나의 선택, 하나의 이슈, 하나의 싸움에 주력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그 이슈의 그 이슈의 중요성을 과장해도 좋고 단순화시켜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해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운동하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원했던 것만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구나. 그거를 느끼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더 많은 변화들을 찾아 나서라고.
그게 이슈를 정의하는 좋은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11장 모금과 지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에 이 책이 주는 함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10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제 탄핵 촛불 시위를 했었잖아요. 저도 와이프 따라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주요 구호가 이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를 외쳤었는데 이게 나라냐 이런 거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의 비위, 그 측근의 비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러 많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촛불 시위 덕분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돼서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큰 기대를 가졌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제 공표하고 실행에 옮겼죠.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뭐, 최저임금 1만 원, 또 뭐 탈원전, 또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나아졌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동을 펼쳤고,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한 거가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바라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만으로, 정권 교체만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일단은 변화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꿈을 크게 가졌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바라는 변화를 기대하려면은 이게 탄핵이나 정권 교체냐 뭐 새로운 어떤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치와 사회가 맺는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와 사회가 맺는 관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정치와 사회가 맺는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운동이라는 거는 정부와 운동을 늘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서로 대치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면은 정부가 운동을 선별적 이슈에서나 그 인사에서나 선별적으로 포섭하는 그리고 다시 싸우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포함하는 그 시민사회 내지는 뭐 사회단체들과 정부 내지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 서로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당, 단체, 운동. 사실은 정당, 단체, 운동 큰 의미에서는 다 운동이라고 해요.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들에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운동이 정당과 단체와 작은 의미의 운동이 좀 사회를 폭넓게 조직하고 대표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정부로 투입되고 다시 이렇게 서로 조율이 되면서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게 뭔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뭐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은 그렇게 운동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 5월의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강의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